자,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하죠. 강대국끼리 크게 부딪혔을 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과연 뭘 얻고 뭘 잃게 될까요? 한 지정학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동맹국들이 처한 딜레마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내겠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미국 대통령의 이 극적인 선언.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었죠.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초강대국이 거대한 분쟁을 벌일 때 동맹국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 냉혹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동맹국들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봐야 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위기 속에서 패권국인 미국은 과연 무엇을 손에 쥐었을까요? 그들의 이익을 먼저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와,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 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게 묶어둔 페트로달러 체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최신 무기들을 실전에서 테스트할 기회도 잡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맹국들 줄도 세우고 골칫거리였던 적대 정권의 지도부까지 제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아르테미스 2호 유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 패권까지 넘보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패권국은 어떤 상황이든 결국 자신들의 전략적 승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대한민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분석 자료가 내놓은 대한민국의 손익계산서,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사실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이 얻은 건 몇 가지 경제적, 기술적 성과 정도인데 잃은 건 한미동맹의 신뢰나 외교적 입지 같은 거의 우리 안보의 근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잃은 게 훨씬 컸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물론 얻은 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K방산 국산 유경미사일 천궁2가 실전에서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름값을 제대로 했죠. 드론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본 것도 큰 수확이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 라드큐브 위성 덕분에 이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도 우리 반도체가 버텨낸다는 걸 딱 증명해 보였죠. 자,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아픈 얘기입니다. 분석이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손실, 바로 한미동맹의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파병은 안 하면서 미국을 설득할 만한 다른 확실한 카드도 보여주지 못해서 동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한미동맹의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냉정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손실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는 겁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등거리 외교를 시도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게 결국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는 최악의 수가 됐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중간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손실인데요. 중동으로 갔던 주한미군 자산들, 그거 진짜 다시 다 돌아올까요? 아무도 보장 못한다는 거죠. 게다가 동맹 신뢰가 약해지면 북한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정보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시선을 일본으로 한번 싹 돌려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일본을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고까지 부르거든요.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본의 전략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첫째, 미국이 옛날에 만들어준 평화헌법 있죠? 그걸 방패로 딱 내세워서 우린 파병 못합니다 라고 버텼고요. 둘째, 그 대신에 돈으로 아주 실질적인 걸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가로 미국한테서 엄청난 걸 받아냅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보여준 카드가 뭐였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0조 원 규모의 에너지 투자.
군대 대신 돈, 아주 확실한 걸 준 거죠. 여기에 전략 비축료까지 풀어주면서 미국을 돕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고, 이 분석은 이게 일본의 외교적 성공을 이끈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얻어낸 보상, 바로 정상국가로서의 군사력 확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도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먼저 때릴 수 있는, 즉 선제 타격이 가능한 보통 나라가 되겠다는 걸 미국한테 사실상 허락받은 거예요. 이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동맹국의 전략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같은 위기 앞에서 왜 이렇게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랐는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파병 문제, 한국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일본은 헌법 뒤에 숨어서 명확하게 노를 외쳤습니다. 미국 지원, 한국의 마땅한 카드를 못 찾고 있을 때 일본은 어마어마한 돈 보따리를 풀었고요. 외교 노선도 한국의 어중간한 태도와 일본의 확실한 친미 노선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한쪽은 신뢰 하락, 다른 쪽은 동맹 강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자, 그럼 이 분석이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자료의 핵심 비판을 정리하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 분석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이 좌든 우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국익, 이 하나만 보고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정치 셈법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결국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거인들이 싸우는 이 거대한 국제 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 같은 동맹국이 살아남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고민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